교육받느라고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잠시 있어 보니까. 그래서 복잡한 얘기는 안 하고요. 간단하고 이런 얘기만 하겠습니다. 에너지 이틀째 지금 계속 듣고 계신 거죠? 예. 에너지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 건 맞고요. 줄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제 개인 말씀을 드리면 저는 에너지 쪽에 한 20년 좀 넘게 있었습니다. 건물을 한 10년 좀 넘게 설계를 했었고요. 건물에 사용하는 에너지 사용하는 설비들, 보통 이제 건축 기계 설비라고 얘기를 하는 설계를 좀 했고요. 그다음에 에스코 사업을 한 10여 년, 그다음에 SK텔레콤에 와서 또 이제 에너지를 절감하는 사업을 지금 한 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직업에 굉장히 자부심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 애가 작은 애가 6학년, 큰 애가 이제 고1입니다. 전부 다 이제 한 학년씩 올라가게 되겠죠. 애들한테 자신 있게 아버지 뭐하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빠는 이러이러한 일을 해. 건물의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건물에 가서 기계실에 가서 진단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건물에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를 에너지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컨설팅하는 일을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이 애들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서두는 이렇게 마치고요. 강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표는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기존에 건물에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양들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보통 다양한 용어들로 얘기를 하는데 쉽게 표현을 하면 맨 왼쪽에 기둥에 보면 건물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100%라고 봤을 때 최대로 기술을 적용해서 줄인다고 하면 맥시멈 50에서 55%까지는 에너지를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술을 세 가지로 두 가지로 크게 나눠놨는데 하나는 패시브 디자인이라는 방법에 의해서 나누고 또 하나는 액티브 컨트롤에 의해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용어는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패시브라는 거는 그냥 건물에 움직임이 없이 건물에 보온재를 좀 더 넣는다든지 아니면 유리창을 이중으로 한다든지 유리창 겉에 단열을 할 수 있는 필름이나 아니면 내부에 코팅을 한다든지 이런 건물과 관련된 기술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게 패시브고요. 그 외에 건물에서 사용하는 우리 에어컨이라든지 전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일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는 게 액티브 컨트롤에 의한 방법입니다. 건물의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은 크게 오른편에 보면 운영 관리를 위해서 3요소라고 해놨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낡은 설비, 에너지 많이 잡아먹는 설비를 교체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설비를 운영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를 연비 좋은 자동차로 바꿔서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운전사가 정격 속도로 운전하고 급가속, 급출발 안에서 줄이는 이런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시간에 보니까는 다양한 에너지 관련된 강의들을 들으셨는데 에너지를 줄이는 수법 중에서 운영에 의한 거, 자동차 운전에 의해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게 BEMS라고 해서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거든요. 건물의 에너지를 모니터링하고
관리를 해서 줄이는 것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뭐 표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건물이 지어져서 건물이 무너질 때까지 에너지를 어디서 가장 많이 쓰나 봤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그 운영 관리 부분입니다. 처음에 설계 단계하고 그 다음에 기획하는 단계에서 0.4% 쓰고 건물을 짓는 건설 단계에서 16%가 사용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건물을 폐기하기 전까지 관청에서 건물 사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개시해서 폐기하기 전까지 사용하는 부분이 83.2%라고 합니다. 80%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에너지 지금 그 설계사분들이 활동하셔야 되는 영역이 이 운영 관리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관리 부분에 있어서 그 역할들을 좀 해주시면 에너지를 좀 더 줄이고 그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원전 하나 빼기 운동에도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조그만 글씨로 써놓은 거는 밑에 이제 조그만 글씨로 써놓은 거는 그 저희 SK텔레콤 사옥에서 여러 그 에너지를 어디 쓰고 있다라고 표기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참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복잡한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설계의 단계입니다. 건물을 설계할 때는 기획 단계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건축주가 내가 이 역사박물관을 예로 들면 이 역사박물관은 서울시에서 이제 박물관을 지었기 때문에 박물관을 이 경희궁 옆에 터에 얼마만한 규모로 해서 건물을 짓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전문가들이 기획을 합니다. 층은 몇 층이고 여기에 그 냉방 난방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기본적인 사항들을 기획하는 단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그 컨셉을 가지고서 그 컨셉을 구체화하는 계획 설계라는 단계를 거치고 그다음에 이 계획 설계에 나온 안을 가지고서 중간 설계 단계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시공 전에 그 공사업자한테 건설업자한테 이러이러한 그 규격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그 사양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실시 설계 단계로 나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그 교재를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계 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건물에 이제 저는 그 건축 기계 설비라는 분야의 엔지니어인데요. 건물을 그 건축가 혼자서 설계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는 그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달라붙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건축가가 중심이 돼서 전체를 조율을 하긴 하지만 저 같은 건축 기계 설비하는 사람, 그 다음에 전기 설비를 전공으로 해서 이 전기 시설들을 설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시설, 스프링클러라든지 불났을 때 그 연기를 밖으로 배출시키는 배연이라든지 이런 설비를 설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역사박물관 외부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조경을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이 대지에 지금 우리가 1층에서 좀 파내러 왔지 않습니까? 이 땅을 파는 그 토목 분야에 설계하시는 분들 다양한 분야의 그 엔지니어들이 협업을 해서 건물을 설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이 건물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다양한 엔지니어들이 협업을 해서 짓는다는 거고요. 에너지 분야에서 보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기 위해서 여러 관계자들이 같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협조를 해서 해야지만 효과적으로 에너지를 줄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화면에 표시된 대로 교재 한번 보시면 왼쪽에는 사람이 어떻게 외부 환경하고 에너지를 주고받는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오른편은 실내에서 사람이 에너지를 주고받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가 교재 이게 너무 어렵다고 그래서 표를 좀 넣어놓은 표네요. 네, 보시면은 사람이 가장 적정한 체온이 36.5도라고 하고요. 사람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80%가 열로서 발산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거, 걷고 그 다음에 일하고 이럴 때
그 근육을 사용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20% 미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환경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쾌적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그런 조성을 할 때 그 고려를 하는 부분이 그 대류 복사 전도 증발이라는 거를 통해 가지고 그 열을 주고 받는데 이 부분은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대류라는 부분은 바람이 불었을 때 우리가 시원함을 느끼잖아요. 그게 대류입니다. 복사라는 부분은 차가운 건물 안에 들어갔을 때 굉장히 추위를 느끼잖아요. 그거는 사람이 따뜻한 그 사람 몸에서 차가운 격체로 열을 뺏기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이 복사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도는 만약에 이게 차가운 격체라고 그러면 우리가 손을 딱 대면 굉장히 차갑잖아요. 붙어 있는 상태에서 열을 교환하는 걸 전도라고 하고요. 증발은 제가 땀을 많이 흘리는데 이런 땀을 통해서 그 열을 발산하는 부분을 증발이라고 합니다. 그 인체에서 보면은 그래서 복사에서 45%, 대류에서 30%, 증발에서 25%의 그 열을 뺏긴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냉방, 난방을 한다는 그 의미는 사람이 쾌적하게 할 수 있게 열을 뺏기는 거를 보충해주고 겨울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여름에는 그 열이 외부에서 들어오니까 외부에서 들어온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실내에 있는 열을 뺏어가는 이런 행위가 되겠습니다. 인체 평균 대사량이고요. 참고로 보면은 그 쉽습니다. 잘 때가 가장 에너지가 적게 소요되고요. 심한 노동을 하게 되면 그 에너지가 뭐 거의 한 30배 이상 소요된다는 뭐 그런 내용입니다. 공조 부하의 구성 부분인데 이 부분은 그 실내 부하라고 해서 외부에 추울 때 격체나 창을 통해서 그 열을 빼앗기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내부의 부하라고 해서 더워 죽겠는데 안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그 굉장히 안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내부 부하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천정에 조명기구들이 상당히 붙어 있는데 이런 그 조명기구에서 그 열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열들도 그 실내 부하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실내에서 사용하는 컴퓨터라든지 복사기라든지 커피포트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부분도 실내 부하가 되겠고요. 그 다양한 그 열이 나오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냉방을 그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재 없는 부분들은 시험에 안 나오니까요. 그냥 편하게 들으셔도 됩니다. 그 냉방할 때의 구성 부분이고요. 방금 설명드렸던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굉장히 뭐 복잡해 보이는데 간단합니다. 제가 나가서 설명드릴게요. 실내에 보면은 이 건물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4년 전인가 5년 전에 그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처럼 이 건물의 에너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건물도 같은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보면은 그 추울 때 난방하기 위해서 보일러가 있고요. 우리 집에서 에어컨 쓰는 것처럼 냉방을 하기 위해서 냉동기라는 설비가 지하 기계실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시험하고는 관계가 없지만 에너지 쪽에 계시니까 건물의 에너지 사용 설비가 어떻게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십사 해서 표를 만든 겁니다. 혹시 뒤에 들리세요? 예. 가장 크게 이제 냉방을 할 때 냉동기, 그 다음에 스팀 보일러가 있고요. 이런 그 냉방하고 난방하는 기기가 배관을 통해 가지고 이 햇바라고, 이 햇바는 그 여러 군데 보내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모아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집에서 싱크대 열었을 때 그 안에 그 똑같은 설비가 들어 있습니다. 싱크대에 난방을 하기 위해서, 안방 난방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거실하기 위해서, 건너방하기 위해서 햇바라는 설비가 들어가 있고 거기에 이제 조그만 파이프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집에 있는 거하고 같은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햇바를 통해서 그 외부에서 바람을 빨아들여서 그 데피고 식히고 해서 실내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공조기라는 설비가 있고요. 지금 여기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 그 실내에 그 창가에 보면 바람이 나오는 설비가 있잖아요. 밑에 팬코일이라는 설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그 건물에서 냉난방할 때 그 들어가는 설비는 열원 설비라고 하는 보일러 냉동기, 그 다음에 이 배관을 통해서 말단의 냉방 난방을 공급하는 공조기라는 바람을 넣는 설비,
그 다음에 그 팬코일이라는 설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그 자동차를 타면 전장 설비라고 해서 자동차의 엔진을 제어한다거나 뭐 후미등이라든지 전조등을 제어한다거나 여러 가지 그 전자 설비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건물에도 마찬가지로 전자 설비가 들어갑니다. 통칭해서 그 빌딩 오토메이션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건물 자동 제어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복잡한 내용은 아니고요. 역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앞에 있는 보일러나 냉동기에 그 온도계 같은 거를 붙여서 그 여러 가지 기기들을 붙여서 그 온도를 내리고 올리고 껐다 켰다 하고 하는 그런 설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공조 방식인데 그 공조 방식은 그 화면에 있는 것처럼 중앙식하고 개별식이 있고요. 이렇게 큰 건물들, 빌딩들은 전부 다 중앙식으로 99% 이상 중앙식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아까 앞에서 보여드린 그런 복잡한 설비들이 갖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개별식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 상점에 들어갔을 때 에어컨 있는 부분, 그게 개별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그만 시설들, 상점들에서는 대부분 개별식을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다란 건물에서는 중앙식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식은 크게 전공기 방식이라고 해서 뭐 복잡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공기만으로 그 실내 그 환경을 조절하는 방식이 있고요. 물만 써가지고 실내를 조절하는 방식, 공기하고 물을 써서 실내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전 시간에 이 장표가 있더라고요. 제가 교재를 보니까. 이게 그 건물에 들어가 있는 보일러의 종류입니다. 보일러가 어떤 설비인지는 다 아시잖아요. 그 집에도 전부 다 보일러들이 있고요. 지역 난방 하시는 세대가 아니면 대부분 보일러가 있을 겁니다. 앞 시간에 이제 보일러를 어떻게 설명시켜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고 집에 있는 보일러하고 틀린 거예요. 이게 제가 설계하면서 보일러 어떠한 거를 건물에다 설치하라고 설계를 하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러 내가 너무 헷갈린다, 이게 뭐냐 그랬더니 같이 근무하는 그 선배 사원분께서, 그때는 그 당시엔 과장님이셨는데 과장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신기사, 그 보일러 별거 아니야, 어렵게 생각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보일러가 뭐냐면 깡통에 물 담아놓고 끓이는 게 보일러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보면은 보일러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본체, 연소장치, 구속장치로 되어 있는데요. 보일러 본체가 그 깡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연소장치는 불 떼는 부분이고요. 구속장치는 이런 큰 설비를 돌리기 위해서 전자적으로 설비를 제어하는 이런 설비로 보면 되고요. 건물에 이제 보통 이 5가지, 크게 보면 뭐 이보다 많긴 한데 5가지 종류의 그 설비가 대부분의 건물에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노통 연관식 보일러라는 형상이 화면 맨 위에 있는 것처럼 생겼고요. 이게 수관식 보일러. 이런 수관식 보일러들은 예전에는 많이 설치가 되었었는데 최근에는 수가 줄어드는 추세고요. 현재 가장 많이 쓰는 보일러는 큰 건물에서 노통 연관식 보일러, 관리용 보일러가 가장 많이 쓰이고요. 이 열매체 보일러는 산업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온수 보일러는 주변에 보이는 목욕탕이라든지 아니면 집 주변에 있는 조그만 상가에서 쓰는 보일러가 이런 온수 보일러입니다. 보일러의 에너지 흐름이고요. 아까 전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을 담아서 불 떼가지고 끓이는 게 보일러입니다. 간단하고요. 굉장히 뭐 복잡한 수식, 복잡한 걸 사용해서 설명을 하더라도 에너지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들어가는 물의 온도를 높이면 불을 적게 떼도 에너지를 적게 들여도 원하는 온도의 물을 만들 수가 있고요. 연료도 뭐 에너지 절감하고 관계가 좀 있긴 한데
도시가스를 쓰면은 연료비가 굉장히 비쌀 거고요. 석탄을 쓰면, 석탄 보일러를 쓰면 에너지 비용이 저렴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전력 부분은 이제 보일러를 가동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펌프라든지 보일러에 바람을 집어넣는 송풍기를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데에 인버터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면 전력을 줄일 수가 있고요. 증기 사용 설비에서는 증기를 사용하고 나면 응축수라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 응축수를 버리지 않고 모아서 보일러로 다시 도로 넣으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냉동기 종류고요.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이 표에 이제 사진들을 넣은 거는 건물에 가면 한 타입의 설비밖에 없어요. 어느 건물 가든지 섞어 놓는 경우가 좀 드물거든요. 그래서 건물에 혹시 가시게 돼서 한번 보시면 설비를 좀, 이게 어떤 설비구나 정도를 아시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사진을 넣은 거고요. 왕복동 냉동기, 터보, 스크류, 흡수식 냉동기, 이 네 가지 냉동기가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냉동기고요. 지금 대부분 건물에 거의 한 반반 정도, 틀릴 수도 있는데, 가장 많이 설치되는 냉동기가 오른쪽 위에 터보 냉동기, 밑에 흡수식 냉동기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박물관 기계실에도 가면은 이 흡수식 냉동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효율이 좀 안 좋은 설비를 뜯어내고서 효율이 좀 좋은 설비로 교체했던 설비도 이 흡수식 냉동기 부분입니다. 에너지 절감 차관 사항이고요. 이건 아마 교재에 나와 있을 건데, 에너지를 절감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서 접근하면 되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피크 부하를 기반으로 한 설비 능력 과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50평대의 상가를 냉방을 한다고 하면 보통 50평대 안 갖다 놓고 조금 더 큰 거를 갖다 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설비를 큰 거를 설치하는 부분을 적정하게 설치를 해서 에너지를 줄이는 부분이 1번이고요. 2번은 계절, 시간, 운영 상황에 따른 부하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오늘 같은 날은 영상 오늘이 서울이 가장 높은 온도가 6도거든요. 그런데 온도에 관계없이 실내 온도를 높이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좋은 부분은 우리가 방이 3개가 있다고 하면 안 쓰는 방에는 냉난방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냉온열의 혼합 손실, 이 얘기는 냉방하면서 난방을 같이 하지 말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부분도 그냥 참고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빌딩 설계할 때 쓸데없이 과도하게 큰 설비를 놓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이게 사인 곡선으로 되어 있는데,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항상 설비를 놓을 때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냉방 설계 온도가 31.9도고요. 그 다음에 난방 온도는 제가 서울의 외기 난방 온도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영하 11도 정도로 설계를 했던 것 같아요. 온도를 거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비들이 큰 설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1년에 가장 추울 때에 맞춰서 보일러를 설치를 하고, 1년에 가장 더울 때를 맞춰서 냉동기를 설치하기 때문에 항상 크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건물에 가서 보면 냉동기 2대 해놨는데 한 대밖에 돌리질 않고요. 한 대도 100% 돌리는 게 아니라 70% 부하로 운전을 합니다. 대부분 60에서 70%. 그렇기 때문에 과도한 것들을 줄이면 에너지를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절감 방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처음에 설명드린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운전 방식을 개선하는 거, 그 다음에 효율이 낮은 거 교체하는 거, 오른쪽이. 사업 사례입니다. 이 절감 사례 부분이 A병원 건물 에너지 절감 사례, 이거는 조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적 쭉 써놨는데, 결국은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제가 에스코 사업으로 했던 사업이고요.
그 부분은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병원입니다. 대략 그 사업비는 한 약 8억 원 정도를 사용을 했고요. 절감 뭐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한 2억 좀 넘게 절감을 했습니다. 주로 사업 대상은 아까 말씀드린 환경을 조절하는 그 공조기 쪽에 설비를 붙여서 에너지 절감한 부분이 있고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 이 건물에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넣었고요. 실제로 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설치를 했고요. 공조기 배기 현열 교환기라고 해서 실내에서 차온 공기를 바깥으로 그냥 내보냅니다. 실내 공기가 오염됐기 때문에 차갑게 식힌 공기를 그냥 내보내고, 여름에는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로 가열해놨던 공기를 밖으로 그냥 버리고 있어서 이거를 버리는데 그냥 버리지 말고 열을 좀 회수하자. 현열교환기라는 것을 설치를 해서 열을 회수해서 에너지 절감하자라고 해서 넣은 설비입니다. 그 다음에 열원장비 효율 관리를 좀 하게 했고요. 그 다음에 장례식장은 여러가지 룸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게 대학병원 장례식장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갈 때는 항상 100% 장례식장이 운영되고 있어서 그럴 일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시설을 관리하신 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한 30% 정도는 항상 공실이랍니다. 1년 중으로 보면. 그래서 30% 그러면 30% 장례식장을 쓰지를 않는데 계속 냉난방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라고 해서 냉난방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실들은 냉난방을 하지 않도록 설비를 꾸며드리는 부분이고요. 공조기 인버터 제어는 앞에 있는 장피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쓸데없이 바람을 많이 보내지 말자, 조금 보낼 때는 조금만 보내자, 이런 컨셉으로 제안을 해드렸었고요. 온도 조절기 교체 부분도 교체를 했는데, 이 부분은 사실은 불편하다고 교체해달라고 해서 교체를 해드렸는데, 나중에 결과로 보니까는 에너지 절감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상세한 부분들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 병실 온도 조절기 부분입니다. 왼쪽에 보면 온도 다이얼이 있어서 현재 온도하고 설정 온도가 표시가 되는데, 이게 한꺼번에 표시가 안 되고 둘 중에 하나만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불편해한다, 이 부분을 같이 표시되는 거로 좀 교체를 해달라. 불편하니까, 에너지 절감이 아니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타입으로 교체를 해드렸어요. 근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는 설정 범위를 5도씨로 해놨는데, 냉방이라고 하면 최저는 18도에서 최고는 이제 23도로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 환자들이 항상 덥다고 내려가지고 23도로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른쪽에 온도 조절기로 바꿔놨더니 18도로 세팅을 하는 게 아니라 온도를 보고서 18도는 너무 추우니까 20도로 하자라고 환자들이 세팅을 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니까. 그래서 불편해서 설치를 했지만 실제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었던 이런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앞장에서 설명드린 공조배기 회수열 시스템인데, 말씀드린 대로 밖으로 나가는 공기에서 열을 뺏는 이런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거 보면 병실하고 중앙공급실, 병리과 이런 데서 실내에 냉방을 지금 겨울철이니까 난방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지금 온도를 이런 실내 환경에 따라 틀린데, 대부분 22도에서 한 25도 사이로 공기를 데펴서 실내로 보내거든요. 난방을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온도를 바로 그냥 100%다 실내가 이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밖으로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릴 때에 열교환기를 설치합시다. 그래서 열교환기 설치해서 밖으로 나가는 데서 열을 뺏어서 영하 6도 들어올 때 밖으로 나가는 거는 한 20도 되니까 뺏어서 한번 합시다. 온도를 뺏어서 실내 에너지를 절약합시다 라고 해서 실제로 설치를 해봤더니
영하 뭐 한 11도 정도 되는 게 그 공기가 나가는 게 이 시설을 설치하고 났더니 한 10도 정도로 올라오더라고요. 한 20도 정도를 대표해서 난방을 할 수가 있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데 상당히 좀 효과를 본 그런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앞에서 말씀드린 그 장내식장 공실 방안이고요. 그래서 제실 센서를 설치를 하고 해서 그 댐퍼하고 연동을 해서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 댐퍼라는 그 바람을 넣는 그 풍도를 덕트라고 하는데 이 덕트를 차단을 해서 바람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바람이 들어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공조기 설비에서 조금만 그 난방을 해도 되는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뒤에 밑에 보면은 이제 뭐 몇 개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중요한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요 부분은 그 인버터 부분이고요. 앞에 장하고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도 잠시만 앞으로 갈게요. 왼편에 보면 그 빌딩 설계 단계 이게 그 부하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침에 8시가 되면 그 외부의 실내 온도가 굉장히 낮거든요. 난방을 하려고 그러면 이만큼을 데펴야 돼요. 데펴서 그 실내로 보내면 바람을 이만큼을 보내면 되는데 낮에 같은 경우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 6도 정도가 되는데 6도를 그 공조 실내 환경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바람을 조금만 보내도 되는데 이 공조기 설비라는 거는 그 송풍기가 설치가 돼서 실내로 바람을 보내게 되는데 이 송풍기를 그 회전수를 제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100만 보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인버터라는 설비를 붙여서 필요하면 20만 보내고 또 아침에 굉장히 뭐 추울 때는 그 인버터를 이용해서 100이라는 공기를 보내고 필요 없을 때는 50이라는 걸 보내고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게 해서 에너지를 절감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앞장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벤츠. 그래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그 서울시에서 한 사업이고요. 지금 아마 올해가 5차인지 6차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 1, 2차 사업에서 한 건물 21개 건물에 그 에너지 사업을 한 사례고요. 이 부분은 발표가 안 된 것 같으니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BRP 사업이라는 빌딩 그 에너지 리트로핏 프로젝트라는 사업을 하게 된 거는 그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민간에서 투자를 잘 안 하니까 서울시에서 그러면 서울시 그 자금으로 사업을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걸 보여주자 뭐 이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요. 실제로 그 사업을 해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본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2009년까지 그 시설을 개최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대략 그 7.9%의 에너지를 절감했습니다. 사업을 한 그 건물들이고요. 지금 대상범위 역사박물관, 그 서울시의회, 그다음에 은평병원, 서북병원, 그다음에 그 시청 맞은편에 있는 시립박물관, 그다음에 양재동에 있는 데이터센터, 그다음에 구의동에 있는 상수연구원 이렇게 해서 8개 건물에서 사업을 했는데 그 건물이 이제 그 한 사이트인데 건물이 2개동씩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서 12개 그 건물이 됐고요. 그 안에 들어간 세부 설비들은 넘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건물들이 있는 위치를 이해를 위해서 표시를 좀 해드렸고요. 여기 그 사업 내용은 그 고효율 장비, 아까 에너지 절감하는 거는 운영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설비를 교체하는 방법, 이 2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대부분 교체하는 방법에 의해서 절감을 했고요.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라는 설비를 이용을 해서 그 효율이 낮은 설비를 바꾼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버터 콘덴싱 보일러라고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효율이 낮은 설비를 띄워내고
효율이 높은 설비를 적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송풍기 인버터는 앞에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바람을 조금만 보내도 되는데 많이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인버터라는 설비를 설치해서 조금만 보내자라고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부분이 되고요. LED 램프는 뭐 요즘 워낙 많이 회자가 되니까 LED 램프를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절감했고요. 뒷장에 있는지를 모르겠는데 있네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부분부하 대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앙 냉난방 할 때 돌리는 큰 설비 돌릴 필요 없이 조그만 설비를 돌릴 수 있게 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팬코일 유닛입니다. FCU가 팬코일 유닛. 창가 옆에 바람 나오는 그 설비를 중앙 제어를 이용해서 필요할 때만 가동하게 돌려 설비가 있었고요. 에너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빌딩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적용하는 게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인재개발원입니다. 양재동에 있는데 여기에는 그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를 교체를 했고요. 효율이 조달해서 이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일정한 정부에서 인증을 받은 설비를 대상으로 발주를 내다 보니까 설비가 최저 효율만 유지가 되면 납품을 받을 수 있는 이런 형태로 해서 구매를 하게 되다 보니까 설비가 굉장히 노후화돼서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교체를 했고요. 고효율 LED 형광등을 적용을 했습니다. 이 고효율 LED 형광등은 사실은 처음에 제안을 안 드렸는데 지열원 설비라고 땅에서 열을 회수해서 냉난방하는 설비를 제안을 해드렸는데 인재개발원이 교육시설이다 보니까 공사 중에 시끄러운 그런 공사 소음 때문에 교육하기가 불편하다라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들이 LED로 바꿔서 제안을 해드렸고요. 이 부분은 전체 건물이 4층이든가 5층인가 되는데 금액에 맞춰서 한 개 층만 저희가 LED로 교체를 했습니다. 지금은 LED가 일반화되어 있었지만 서울시에서 건물에 한두 개가 아니고 한 층을 전체를 교체한 건 이 프로젝트가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할 때 우려도 많으셔서 4개를 LED 형광등 4개를 일단 설치해 놓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별 불편이 없는지 확인을 하고서 1주인가 2주를 설치해 놓고 이 정도면 괜찮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셔서 한 개 층을 설치를 했고요. 저희가 사업이 끝난 다음에 이듬해에 한 층을 써보시니까 이거 써볼만 하다라고 해서 전층을 건물 전체를 다 교체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사이트에 나가서 에너지를 이렇게 절약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시험 삼아서 설치해 볼 수 있는 이런 설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제 포항에 가서 공장 세 군데를 다녔습니다. 공장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건물주들은 뭔가 새로운 설비를 들여놨을 때 불안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더니, LED도 이제 형광등이 있고, 그 다음에 투광등이라고 해서 굉장히 높은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밝게 빛나는 이런 불들도 있는데, LED 우리가 잘 모르겠다, 안 써봐서. 와서 몇 개만 좀 설치해 놓고 나서 좀 테스트 해보면 안 되겠냐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게 몇 개를 좀 설치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업에서 이런 LED 같은 걸 적용할 때는 충분히 좀 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이 제조업체의 도움을 받아서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재개발원에 무선 온도 센서하고 제시 센서를 놔둬서 팬코일이라는 설비가 사람이 없을 때도 교육생들이 밖에 나가면 사람이 안 끄더라도 사람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꺼지는 설비를 설치를 했고요.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적용해 드렸습니다. 역사박물관, 이 건물이죠. 이 건물에는 그 당시에 이제 고효율 흡수식 냉온수기를 설치를 했고요. 보일러도 워낙 오래돼서 낡은 설비를 그냥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좀 용량도 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량도 좀 조정을 해서 설치를 해드렸고요. 송풍기 인버터 계속 나오죠. 인버터라는 설비가 에너지 기본 설비예요. 조명에 LED 교체하면 에너지 절감되는 것처럼 바람이나 물을 보내는 펌프나 팬을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이런 송풍기 그 인버터 설비를 적용하면 에너지를 충분히 줄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보면은 그 밸브라는 배관을 차단하기 위해서 밸브를 설치해 놨는데 이 부분은 보온이 너덜너덜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그 열화상 카메라로 찍어서 보온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에너지가 절감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 새로 공사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역사박물관 이 건물도 사실은 좀 해보고 싶었던 거는 그 박물관이라서 수장고라는 게 있어요. 그림이라든지 유물을 전시해 놓는 수장고가 있었는데 이 부분도 좀 개선을 해보고 싶었는데 수장고는 기존에 이제 사용하는 그 귀중한 유물들이라든지 작품들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그 설비를 교체할 동안도 계속 유지를 해줘야 돼요. 환경을. 그러면 그 새로운 설비를 교체하는 동안에 임시로 또 이거 환경을 유지하는 설비가 필요해서 투자비가 과대해서 사업을 못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립미술관 부분이고요. 그 창문에 그 단열 필름 붙인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송풍기 인버터 또 나오네요. 그 다음에 고율 LED 유도등. 이 유도등은 1년 365일 설치가 되는데 계속 안에 이제 형광등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LED로 교체를 해서 에너지 비용을 거의 뭐 한 40% 정도 절감했던 사례입니다. 에너지 관리 시스템도 적용을 해드렸고요. 여기는 보니까는 이제 그 표현은 안 되어 있는데 시립미술관도 그 2층인가 3층에 그 A파트, B파트로 해서 전시관이 2개가 있는데 이 부분도 보니까는 동시에 사용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쪽 부분만도 사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앞에 나온 그 존 제어 개념으로 해서 덕트에 댐퍼라는 걸 설치를 해서 안 쓰는 실은 차단하고 그 바람은 좀 덜 보내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는 설비를 좀 해드렸고요. 은평병원은 그 EHP 시스템을 적용을 했고 자동 문, 그 다음에 형광등에 반사갓을 적용했고 고열 LED를 했습니다. 은평병원은 좀 특이한 부분이 있는데 EHP 시스템을 적용한 부분은 그 은평병원이 이 정신과 그 진료가 주로 이루어지는 병원이거든요. 그런데 그 응급실은 그 병실 부분은 항상 환자들이 있기 때문에 24시간 사용하고 그 진료하는 부분은 그 주간에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그 야간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 진료 부분하고 응급실 부분하고 같이 냉난방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한 밤에는 진료실을 사용을 하지 않는데 커다란 설비를 돌려서 조그만 응급실을 냉난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야간에 중앙 냉난방 보일러 냉동기를 꺼버리고 조그만 에어컨 설치해서 그 응급실만 할 수 있게 하면 에너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그 제안을 해드려서 시설을 설치했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좀 아이디어입니다. 다니시다 그 괜히 쓸데없이 큰 설비를 돌리고 있으면 조금만 사용할 수 있는 설비, 그 조그만 공간에 맞는 조그만 설비를 놓으면 에너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동문 외기 침입 방지는 이 부분은 이제 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문에 들어가면 문을 열어놓고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시면 문을 닫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냉방할 때도 난방할 때도 항상 열려 있는 거예요, 문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보니까는 그 자동문을 설치를 하면 냉난방 할 때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 그 며칠 동안 사람 드나드는 횟수, 그 다음에 그 풍속계를 놔둬서 그 바람이 얼만큼 들어가고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산출을 해서 자동문을 설치했을 때 가스비가 어느 정도, 전기비가 어느 정도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사업을 한 사례고요. 형광등 반사갓은 이제 형광등을 켜놨는데 밑에 그 반사되는 설비를 해놓으면 훨씬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설치를 한 거고요. LED 유도등은 뭐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대략 뭐 연간 한 3억 정도 절감을 했고요. 이 부분은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가 이 사업은 그 C40라고 해서 C40이라고 쓰는 그 국제 그 시장들 연합이 있어요. 뭐 외국의 유명한 뭐 런던시, 호주의 멜버른, 그 다음에 뭐 뉴욕시 이런 데들 시장들이 연합을 해서 에너지를 줄여보자고 하는 그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일환으로서 사업을 했는데
런던 같은 경우에는 2007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사업이 안 끝났어요. 아직도 조사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좀 늦게 시작했는데 그 사업을 조기에 집행을 해서 훨씬 더 효과적으로 에너지 많이 절감을 했었습니다. 저희 SK T타워고요. T타워는 을지로에 있습니다. 뭐 명동에 오셨을 때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건물 규모가 33층이고요. 지하로는 6층입니다. 대략 한 3만 평 가까이 되는 건물이고요. 준공은 2004년에 했습니다. 설비는 앞에 설명드린 여러 가지 설비들 다 보입니다. 큰 빌딩이기 때문에 흡수식 냉온수기가 2대가 있고요. 터보 냉동기가 1대, 그 다음에 빙충렬 시스템이라고 밤에 얼음 얼려가지고 그 낮에는 얼음 녹여서 냉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증기 보일러가 3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저희들이 개선한 내용은 설비를 교체한 게 아니고요. 운영을 좀 잘 해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에너지를 절감했습니다. 첫 번째가 냉동기 운전 시간을 단축을 했고요. 저희들이 그 센서나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보니까 냉동기를 오전에 사람들이 보통 근무하기 전에 건물에 따라서 2시간 전에 켜는 건물도 있고 30분 전에 냉동기라는 설비를 가동하는 설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는 냉동기를 가동하는 시간으로부터 가동하고서 실내의 원하는 온도, 냉방을 기준으로 보면 뭐 25도, 26도에 도달할 때 냉동기를 켜고 나서 한 30분이면 26도가 도달하는데 1시간 전부터 켜고 있던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본 다음에 냉동기 운전 시간을 좀 조정합시다라고 해서 에너지 절감한 부분이고요. 냉동기 운전 최적화는 다양한 대수의 냉동기가 돌아가고 그다음에 빙충렬 시스템도 돌아가는데 이 부분의 장비를 운전하는 순서를 바꿔서 에너지를 절감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펌프의 효율적 운영 해가지고 펌프 같은 것들은 인버터 헤르츠를 제대로 조정하자 이렇게 해서 에너지 절감한 설비가 되겠습니다. 클라우드 뱀스라고 해서 SK텔레콤에서 빌딩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사업을 하면서 개발한 시스템이고요. 이 부분은 인터넷에 클라우드 뱀스가 저희 회사의 에너지 절감하는 시스템 상표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저희 회사 시스템이라서 설명드리면 좋은데 시간도 없고요. 해서 넘어가고요. 저희 회사에서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은 빌딩 에너지를 관리를 해서 계약한 건물 주인, 건물 고객한테 모니터링해서 분석해주고 리포트해주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컨설팅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구성도인데 이 부분도 그냥 관심 있으신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T타워의 절감 사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냉동기 운전 시간을 일평균 14시간 있던 거를 실내 환경을 다 분석해서 10시간으로 단축을 했고요. 대략 뭐 소비 전력으로 보면 781메가와트가 줄었고요. 냉동기 소비 전력의 5.5%가 절감됐습니다. 밑에 나오는 별표에서 표시한 부분은 에너지를 절감하기 위해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고요. 냉동기 운전 최적화해서 냉동기 온도는 설계할 때 대부분 이제 냉동기로 물을 식히는 온도를 7도로 세팅을 해서 7도를 기준으로 해서 설계를 합니다. 근데 아주 더울 때는 7도로 운영을 하지만 별로 안 더운 시기 7월이라든지 9월 말이라든지 이럴 때는 7도까지 물을 식힐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9도까지만 해도 냉방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설정 온도를 변경시켜서 에너지를 절감한 거고요. 이 부분을 상가라든지 가정에서 하는 거는 냉방 온도, 과냉방 안 하기, 온도 높이기 이런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조기 급배기 팬 최적화해서 저희들이 CO2 농도 센서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에서 더운 공기, 그다음에 겨울은 차가운 공기를 들여와서 이거를 가열을 해서 실내 온도를 맞춰주고 있는데
실내의 CO2 그 농도 센서를 가지고서 공기를 지금 300이라는 공기를 들여왔는데 CO2 변화를 보니까 사람이 숨을 쉬면 이제 CO2 농도가 올라가니까요. 그렇게까지 올릴 필요가 없겠다. 공기를 많이 가져올 필요가 없겠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좀 줄여서 에너지를 절감한 사례가 되겠고요. 주간 냉방 운전식 공조 제어를 통한 부하 운영해서 인버터를 좀 조절을 해서 팬에 들어가는 전력을 절감한 이런 사례가 되겠고요. 5번은 외기 냉방 운전으로 냉방부하 감축. 이 얘기는 집에서 굉장히 실내가 더운데 창문 열어서 냉방하는 거하고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냉동기 안 돌리고 실내는 사람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고 컴퓨터도 있고 복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외부에서 햇빛이 들어와서 굉장히 더운데 한 28도가 되는데 외부에는 5월이라든지 9월에 외부 공기들은 대부분 다 20도에서 25도 사이거든요. 그럴 때는 쓸데없이 냉동기 돌리지 말고 외부 바람만 넣어서 냉방을 하자,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펌프의 효율적 운영에서 펌프에 인버터 설치를 해서 쓸데없이 물을 많이 안 보내서 에너지 절감하는 사례가 되겠고요. 조명 설비는 스마트 조명 솔루션이라고 해서 지금 아마 TV에서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SK텔레콤이 어떤 설비냐면 저희들은 ID 카드라고 해서 목에 걸고 다니는 사원증을 가지고 다니는데 건물에 들어가려면 사원증을 대야지 게이트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퇴근할 때 저희들이 가장 먼저 자리가 바뀌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천정을 보고서 내가 있는 자리에 번호를 세팅을 합니다. 저희 회사의 시스템에 들어가면 저는 지금 8층에 근무하고 있는데 8층에 몇 번 구역에 근무한다라고 해서 세팅을 해 놓으면 제가 퇴근할 때 게이트를 딱 찍고 나가면 제 자리가 등이 꺼집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도 쓸데없이 청소하시는 분이 켜놓은 게 아니고 제가 출근하면서 누르면 제 자리가 불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절감하는 부분이고요. 주차장 급배기팬은 주차장에 이제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돌렸던 환기팬들을 차량이 많이 드나드는 시간에 집중적으로 돌리고 그 다음에 낮에 별로 차가 왔다 갔다 하지 않을 때는 실내 환경을 봐가면서 이렇게 줄이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해서 대략 저희가 1년에 1억 이상 절약을 했다라고 해서 나오는 거고요.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게 시설을 교체한 게 아니고 설비를 운영하는 것만으로 이만큼을 줄인 거라서 의미가 컸고요. 지금 SKT타워 같은 경우에는 건물 지어진 다음에 대략 한 30% 정도를 에너지를 줄였어요. 그래서 더 이상 줄일 수 없다. 너무 많이 줄였기 때문에 매년 상을 받았으니까 에너지 잘 쓴다고. 근데도 저희가 실제로 온도 센서라든지 여러 가지 센서 붙여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줄일 때가 있더라 라고 해서 더 많이 줄여서 이렇게 신문에 나왔던 거고, 제가 하는 사업도 설비도 교체하지만 운영을 통해서도 에너지 절감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현장에 나가셔서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곳에는 항상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어디든지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서 이런 에너지 컨설팅을 하시면 에너지 줄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고요.